네, 시작해볼까요? 네, 오실 분들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오랜만에 또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뵈니까 너무 신나고 설레고 좋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젝트 38 바이 인디스페이스 1탄 미나리 편을 진행하게 된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젝트 38 구성원이고요. 저 연구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멤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앞에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38 바이 인디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젝트 38은 저희 3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미디어 연구 그룹입니다. 미디어 관련된 이벤트도 좀 열심히 기획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프라인에서 뭘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세미나 한번 시즌 1 진행을 했고요. 특강 한번 진행을 했고 오늘 오프라인에서 하는 첫 행사입니다. 네, 저희한테 약간 떨리고 설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디스페이스랑 뭐 이런저런 걸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올해 초쯤이었는데 안소영 부장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올해도 뭔가 인디스페이스에서 여성 영화를 말하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프로그램들을 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죠.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 프로그램을 좀 잘하면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전달해 오셔서 그렇다는 프로젝트 38이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걸 함께 하면서 인디스페이스에서 여성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장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계기를 감히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했고요. 기획을 할 때 미나리라는 이제 작품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화학 연구자들인데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함께 영화 공부를 해왔고 젠더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굉장히 달라서 아마 오늘도 좀 그런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미나리를 하고 난 다음에 6월에는 심혜경 선생님이 야구소녀를 상영하고 난 다음에 여성 액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7월에는 조혜영 선생님이 내 언니 전지현과 나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를 상영을 하고 난 다음에 디지털 디스토피아, 디지털 타고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8월에는 연분홍 치마에서 제작을 했죠. 너에게 가는 길을 상영을 하고 사실은 8월 프리미어를 저희가 의도했으나 그 전에 한번 인디스페이스는 상영할 것 같은데 너에게 가는 길을 상영을 하고 출연진과 제작진 모시고 제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이렇게 해서 8월까지 해서 여성 영화를 말하다 시즌 1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기획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 프로젝트 38 페이지가 있거든요. 팔로잉을 해주시면 계속 저희 소식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나리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방역 수칙 때문에 마이크를 객석으로 못 돌려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을 열어놨거든요. 저기 이제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오픈 카톡방을 여시고 여성 영화를 말하다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지금 열어놨는데 오토리님 반갑습니다. 원더풀님 고양이 이모티콘 여기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도 나누고 코멘트도 나누고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지만 마스크 뒤로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오픈 카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저는 사실 이 미나리라는 작품은 극장에서 2번째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인 건지 더 더러운 건지 이러면서 영화를 봤는데 두 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약간 인상평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네, 심혜경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뭔가 순서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 왔는데 저도 오늘 두 번째로 본 거고요. 한 번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등급을 분류하는 일을 지금은 그만뒀지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막 등급에 집중해서 과연 지랄이라는 말에 어떤 등급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라든지 네, 테니스 브로큰 뭐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봐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사실은 처음 볼 때보다 오늘은 더 큰 화면에서 그다음에 또 사운드도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화면을 봐가지고 울컥하는 지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게 좀 봤고요. 그리고 미나리는 아마 N차 관람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정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미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미나리에서 확장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은 훨씬 뭐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아이 배우들에게 훨씬 더 집중을 해가지고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두 부부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또 오늘은 또 우리 남자 주인공 데이빗이 언제 뛰는가 뭐 이런 지점을 들으며 굉장히 감동적으로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조 선생님 얘기 듣기 전에 그 관객분들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남겨주시면 조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또 나누도록 할게요. 올려주세요. 네, 저도 사실 극장에서 막 지구이나 이런 토크 같은 것들을 간간히 진행하다가 오늘 제가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극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니어서 저는 약간 이렇게 큰 스크린에 대한 어떤 로망?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사실 그럴 줄은 몰랐는데 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거의 저도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이를 토크를 진행하게 되어서 진짜 이상하게 설레는 이렇게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뭔가 되게 좋다 이런 생각, 극장에 대한 생각을 뭔가 다시 하게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미나리를 사실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는 정말 빈극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하도 이제 뭐 윤여정 아카데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 영화를 보고 싶다. 라고 제가 기생충도 계속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안 데리고 가가지고 원한이 있으셨던지 네, 또 아카데미 막 이러시고 이제 딸이 이제 영화 한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길래 어쨌든 빈 극장에 정말 단둘이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기대와 다르게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윤여정이 정말 더 주인공인 줄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마도 더 동일 씨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되게 기대했던 서사는 윤여정이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걸 길러가지고 결국은 잘 살아서 성공하는 서사를 기대하셨다가 약간 실망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옆에서 계속 저거는 우리가 먹는 미나리가 아니라 돌미나리다 라는 정보를 계속 주시면서 했던지라 근데 그때도 저는 너무 좋게 사실은 저는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갔다가 저는 혹시나 이게 그런 서사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갔다가 실제로는 이게 뭔가 모델 마이너리티를 다루는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게 이전에 나왔던 확실히 아시아 코리안 아메리칸의 영화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스티븐 연의 특히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연기력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치 않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를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미국 영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아시아 영화가 뭔가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영화가 굉장히 좀 뭔가 다른 계기가 있고 뭔가 다른 곳으로 가는 어떤 도약의 지점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연출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굉장히 정말 좀 되게 좋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분명히 인상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이 사실은 두 분이 해주신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게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리라는 제목을 많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소개를 할 때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생명력을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영 선생님 어머니 같은 기대를 하도록 유도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언제 성공할 것인가. 근데 저는 오늘 두 번째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한 그 어머니 캐릭터가 이 가족들을 묶어주고 돌봐주는 어떤 돌봄의 생명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하는 힘으로 또 다시 이 가족을 엮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아버지가 살가 키워서 이제 쌓아놓은 음식들이 있는 그 창고를 태움으로써 어떤 다른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 포인트,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고, 확실히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봐왔었던 이런저런 스테레오 타입들의 경계를 굉장히 잘 타면서 만들어진 영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문제의식들과 평들을 좀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중에 제가 요즘에 큰일에 돋보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흐웅님께서 개인의 가족 이야기가 모두의 가족의 이야기에 적용되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주셨고, 장캡팀님께서는 불타는 장면 또 봐도 너무 통쾌하다면서 불 이모티콘을 던져주시는 코멘트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느낌적 느낌이지만 이야기를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나리라는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형들을 좀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을 하면서 키워드를 3가지를 꼽았어요. 윤여정, 아시안 웨이브, 그리고 젠더라는 키워드인데요. 지금 조연님 웃으셨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대한 제목이긴 한데, 윤여정이라는 키워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는 와중에 또 이제 한국의 광고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센세이션을 놓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윤여정, 릴라논나, 박막래, 그 다음에 나문희 이렇게 이제 파워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노년층의 여성들을 묶어서 K할머니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K할머니 열풍과 함께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주목이 다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그재그라는 그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에 특히나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쇼핑몰의 광고 모델로 뽑히기도 했고요. 이 K할머니 열풍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윤여정 선생님이 어마어마해 주실 줄 알았으면 제가 한 2년쯤 전에 어디 급하게 해외 학회를 나가면서 나문희 선생님하고 윤여정 선생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I Can Speak랑 그다음에 죽여주는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허스토리라고 하는 테마를 잡고 이 여성의 어떤 성과 그다음에 노인의 노동과 그다음에 노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를 두 배우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문을 쓰고 나서 그때 빨리 썼어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가 윤여정 선생님이 이렇게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나니 더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기는 했더라고요. K할머니라고 이제 요즘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새로 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더 이상 사실 우리가 굳이 오늘 만나서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큐멘터리 2개 나오고요. 인터뷰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렇죠? 거의 많은 분들이 거의 외우고 계실 정도로 또 윤여정 선생님의 어떤 그 주요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20, 30대들이 열광하는 지점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녀의 연기나 삶의 철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유가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다큐멘터리 보면서 내가 굳이 나가서 여기에서 더 할 얘기는 무엇인가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아시다시피 연기 생활 탤런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기 생활을 하신 지가 뭐 66년부터 연기하셨다고 하니 지금 어마어마한 연기 경력을 갖고 계세요. 중간에 잠깐 텀이 있으시긴 했지만 거의 쉬지 않고 연기를 하신 셈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 탤런트나 TV 배우, 드라마 배우로서 이렇게 우리가 안 본 사람은 없잖아요. 늘 봐왔는데 사실 그 어떤 궤적보다는 특히 중견 탤런트로서 어머니 할머니 역할 했던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와서 주목을 하는 거는 영화에서의 프로필이라든지 영화에서 소화되는 그녀의 어떻게 보면 세련된 그다음에 까탈스러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뭔가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과감함 그다음에 또 뭐 욕망에 대한 솔직함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처음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러서 세워주신 분이 이제 김기영 감독님의 화요충년 71년 작품일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윤여정 배우님이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다른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영화 배우들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녀가 너무 예쁜 트로이카라고 하는 유진, 장미 한 명분 정윤이 이런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아주 예쁘고 깎아놓은 듯한 그다음에 순수하거나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되게 좀 그런데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매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조금 살짝 이탈하는 외모 깍쟁이 같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약간 뭔가 개성 있는 외모를 갖고 있고 그다음 또 딕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다 대부분 이제 푸시 녹음이라고 해서 성우들을 데려다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성우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여 선생님은 그래도 그 당시에도 연기 잘하는 배우들, 발음 좋은 배우들은 자기 녹음했거든요. 하셨더라고요. 예, 직접 하셨고 그렇게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셨는데 또 그렇게 독특한 영화가 한국 영화에서 많진 않았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몇몇 그런 영화에서 좀 소화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그렇게 그 캐릭터로 쭉 지속적으로 활동한 영역이 좀 적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또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생활이라든지 하던 기간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또 영화 스크린에서 많이 못 봤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을 하셨어요. 돌아와서 여러분들 다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화녀충녀 그다음에 85년에 들어와서는 박철수 감독이라고 하는 실은 박철수 감독님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남성 감독이지만 당시에는 좀 나아간 굉장히 여성주의적인 젠더 감수성에 있어 동시에 다른 감독하고는 다른 감성으로 영화를 만드는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김수현 작가님하고 같이 만든 어미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내 딸 건드리면 다 이렇게 거의 사자복수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실제로 딩동을 자르는 설정이 들어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테이크. 거의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언니라고 하는 영화 동생과로 아니면 그 언니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그런 영화로 다시 복귀를 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 스크린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전히 주목을 받았거나 영화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생애형 배우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약계라고부터까지 말씀하시는데 드라마에서는 계속 수더분하고 한국의 그 엄마, 그 할머니 역할을 쭉 이어오시면서 연기도 이제 아마 훨씬 더 탄탄히 많이 쌓으시고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다시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윤여정 배우님이 이제 택시라고 하는 이영자
같이 이렇게 인터뷰랑 토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밥사는 감독이 2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임상수하고 이재용한테 내가 밥을 산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임상수 감독이 다시 스크린으로 바람난 가족들로 불러오신 거죠. 이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솔직한 노년 연기, 그 다음에 다른 노년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배우밖에 없다. 스크린을 다시 불러내서 이재용 감독과 그 다음에 이제 홍상수 감독까지 이제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우라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근데 저는 사실은 임상수 감독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홍상수 감독이나 이재용 감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할 거예요. 그이 재현한 윤여정 배우님을 턱 좋아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감독들이 굉장히 뭐랄까 생각하는 약간 좀 이렇게 물욕을 욕망에 너무 솔직하고 너무 뭐랄까 무욕과 성욕을 굉장히 이렇게 남성 감독의 시각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이 좀 바람난 개인적으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임상수 감독님 감독의 두 편 다 아래 치마는 입고 있고 상의는 탈의한 채로 브래지어만 한 어떤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당시 관객들한테는 노년의 여성 배우의 저런 모습이라는 충격을 주는 어떤 이미지들을 선보이면서 이제 뭐 남편이 죽었는데 복막염으로 지금 방금 죽었는데 그 장례식 날 이제 아들한테 나 남자친구 있다, 오르가즘도 느낀다, 결혼할 거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캐릭터를 던져놓음으로써 그 다음에 돈의 맛에 윤여정 이미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뭐 이재용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여배우들 찍고 죽여주는 여자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재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네, 그 바람만 가지고 제일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몇몇 영화는 좀 불편한 지점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노년 여성의 솔직함과 욕망과 그 다음에 어떤 세련되고 모던한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선점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좋게 당연히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윤정은 선생님이 그 감독들에게서 좀 벗어나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영화들을 좀 많이 고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젊은 사람들과 자신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그러면 조영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그 임상수, 이재용의 윤여정 재현이 심혜연 선생님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조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실 뭐 어떤 좋게 평가할 부분도 있고 위에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굉장히 정형화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 김기영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이제 그때는 물론 이제 나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다른 드라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연기도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캐릭터가 연기 패턴이나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윤여정 배우가 하는 스타일로 또 되게 굳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기영 감독님 영화를 보면 아까 전 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파괴나 해체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관객분이 얘기해 주신 불 지르는데 되게 통쾌했다. 되게 정말 최고의 평인 것 같아요. 그 뭐죠? 공포 영화 남편 헐리우드 총력 아니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 남편 불질러서 죽이는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 장면에 거의 약간 갑자기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런 좀 평이었는데 사실 김기영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이 임상수 감독이나 이재용 감독의 이미 파워를 쥐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일종의 감호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통제하면서 자기 욕망을 마음대로 사실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체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로 임상수 감독님이 끊임없이 좀 데리고 온 측면이 있다면 김기영 감독님은 사실은
그 경계를 넘거나 되게 연기를 지금 봐도 어떻게 저런 연기를 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거는 지금의 연기하고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김기 감독님의 연기 연출력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연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연기 스타일이나 아니면 영화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완전히 되게 해방적이거나 파괴적인 느낌이 들 뿐더러 그 당시의 캐릭터들은 이제 오히려 하층계급 여성으로서 들어가서 자본주의 어떤 가부장제를 해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상한 괴물처럼 이렇게 풀어놓게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물론 죽더라도 결국 혼자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미까지도 그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확실히 이 캐릭터를 임상수 감독님, 이경원 다 영화 잘 만드신 분이지만 캐릭터를 나는 가져올 거야, 패러디할 거야, 전유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너무 이제 기존의 레퍼런스에 기댄 어떤 캐릭터인데 이게 체제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뭔가 체제를 다시 재구축하는 좀 그런 그래서 저는 그 영화들을 볼 때 좀 이렇게 해방적인 느낌이 오히려 더 이후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좀 덜 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뭐랄까 죽여주는 여자 이전까지 윤여정 배우를 생각해 보면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TV에서는 엄마를 연기하고 영화로는 여자를 연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분화된 방식으로 되게 연기를 한다 이 생각을 좀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를 하면서도 되게 주목할 만한 또 역할들이 좀 몇 가지 있기도 내 해요. 멋대로 해라. 2000년대 초에 내 멋대로 해라의 어머니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러니까 영화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그게 윤여정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김수현 작가님하고도 뭐 영화부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김수현 작가님이 하는 거에 독특한 엄마 역할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노희경 작가, 난 또 굉장히 작업을 많이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디어 마이 프렌드까지 그런 독특한 어떤 분위기의 그 작품을 쓰시는 그런 작가들한테 선호되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작품들, 죽여주는 영화, 아니 여자 이후의 작품들은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윤여정 배우를 좀 다르게 다 인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꽃보다 누나를 보고 그다음 윤식당을 보고 윤스테이까지 봤기 때문이죠. 이제 꽃보다 누나가 가장 그랬는데 되게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탈투로 마치 따다다다닥 치는 말투로 영어를 굉장히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전 세계를 유럽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아니 드라마에서 어머니 할머니만 하시던 분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이외에 모던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어떤 노년의 싱글 여성, 전부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성에 대해서 다르게 윤여정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윤여정의 작품들에서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진 어떤 그런 세련됨 같은 게 섞여져서 우리가 그걸 텍스트 외적인 것과 결합해서 텍스트 안에 있는 윤여정과 결합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여정 배우가 심지어 이렇게 미나리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 달라 보이지 않는 할머니 연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윤여정을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할머니와 다르게 인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텍스트를 우리는 많이 갖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 밥님께서 혹시 아까 남편 태우는 그 영화 유전 네. 라는 영화 봤는데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나 봐 그 장면이. 제이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윤 선생님 연기는 사실 그동안 본 것과 비슷한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걸로 아카데미를 탔다고 하니 새삼 아카데미는 정말 로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이 영화에서 윤 선생님 연기를 조금 더 조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이제 심혜경 선생님 그런 얘기 해주셨죠. 우리가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통해서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그 페르소나를 흡수하고 나니까 사실 미나리의 윤여정도 다르게 하게 된 할머니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 사실 전 첫 번째 봤을 때 윤여정 배우의 연기나 아니면 뭐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이게 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막 다른 연기들보다 더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윤여정 배우가 하던 연기를 잘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걸 신선하게 생각했을 뭐 아마 이제 미국인들이 높게 평가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오늘은 저는 사실은 첫 번째 봤을 때보다 한예리 배우의 얼굴 표정 연기가 정말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이중적인 어떤 감정들 얼굴 하나에 굉장히 잘 정말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그려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시간의 어떤 지속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연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냥 할머니는 분명히 그러니까 되게 티피컬한 할머니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저 할머니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티피컬하진 않다. 분명히 혼자서 남편이 전쟁 때 죽고 혼자서 딸을 키웠는데 저 정도 딸을 키워서 보냈으면 서울에서 완전 억척으로 또 요리를 못한다, 난 음식 못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직업인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잘 모아 그래도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여기에 왔고 그런 과정 중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유머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를 대하는 어떤 방식, 그 당시의 할머니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또 딸을 어떤 위로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욕을 잘하는 저 모습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여기 오기 전에 전사가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확실히 좀 뭐 그렇게 정형화된 그런 할머니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흡수력도 빠르고 적응력도 있고 그런 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윤여정 배우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예능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대중적일 수 있는 건 예능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일종의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나이 든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해서 살아남고 그러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여정 배우가 끊임없이 예능이나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젊은 여성들한테 혹은 뭐 남성들한테도 심지어 롤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 생존 경쟁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일종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윤여정 배우 또 다른 남원희 배우나 또 이런 배우들과 좀 다르게 그런 면에서 요즘 스타들은 어쨌든 그냥 옛날에 스크린 스타성이 아니잖아요. 거리가 있는. 근데 확실히 그런 셀럽 스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적절하게 거리도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적절하게 거리를 줬다가 하는 굉장히 세련된 사실은 직업적인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떤 매너와 애티튜드를 취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확실히 어떤 모델이 되거나 친밀감을 좀 전달하고 있다, 그 스타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쿨한 거리를 취하면서도 뭔가 친밀할 수 있고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뭐 그런 쿨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분의 계속된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이 아까 심혜영 말하시는 것처럼 확실히 한국에서는 그 페르소나가 수용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쌓여온 어떤 맥락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윤여정 선생님이 그 아카데미에서 마미 워크 소 하드라고 했었던 그 말이 저 아들 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한편으로는 미나리의 그 할머니의 삶이기도 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여기에 와 있는. 그래서
한편으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K 할머니 열풍과 함께 한국에서 이제 언론이 주목했었던 것이 도대체 왜 MZ 세대는 40, 50대를 그토록 싫어하고 7, 80대에 열광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K 할머니 열풍을 설명했을 때는 조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버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존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한 층위가 있겠고, 근데 그게 왜 K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할머니의 형상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사실은 그 엄청난 그러니까 노동의 시장, 노동의 장에서 그렇게 버텨낼 수 없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폭력들이 있고 그것을 버텨낸 어떤 모델을 보면서 열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다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뭐랄까 이 지금 약간 K 할머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강원 할머니나 그다음에 우리 윤여정 배우님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랄까 혼자 있는 싱글 여성이 가능한 지점들이 또 한편에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어쨌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아들들아 날 봐라 이렇게 내가 그 어쨌든 너희들이 어찌저찌한 동력이 되었지만 난 직업으로 이렇게 드디어 나의 일과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점 같은 게 뭐 어떤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왜 MZ 세대가 2030 여성이 왜 내가 아는 언니나 내가 아는 엄마가 엄마는 아줌마가 아닌 왜 이 80, 80대 할머니에게서 롤모델을 찾느냐 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30대나 40대들은 이제 뭐랄까 뭐 집, 뭐 아이, 남편, 뭐 집 장만하는 일 이런 거에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이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가정이나 애나 이 집 장만에 너무 몰두하는 그런 삶을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윤여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살아온 역사에서 그걸 직접 뭐 증명해 보여주기도 했지만 자기 삶 속에서 뭐랄까 자기 스스로 일정 부분 꼰대임 같은 것 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난 최대한 그걸 벗어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신문물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그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늘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MZ세대가 MZ세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뭐랄까 젊은이들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성과 어떤 진보적인 태도를 다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조 선생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 연기가 왜 미국 영화제에서는 그렇게 할머니 같지 않다는 지점이 뭘까? 이거 생각해보면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할머니답지 않은 건 잘 모르겠는데 미국 할머니에 대해서 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 관객들이 봐도 억척스러운 한국 할머니와는 좀 다른 점. 그리고 우리 데이빗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할머니 같지 않다? 할머니와 다른. 뭔지는 모르겠지만 쿠키 굽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열하긴 하지만 할머니 같지 않다라는 점 계속 여러 번 어필하거든요. 그게 뇌리 바뀐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할머니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이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대부분 영화에서 연기 짝지가 애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데이빗이 가장 많이 데이트하고 가장 많이 붙어있죠, 신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베이비시팅하고 돌봐주는 할머니라기보다는 그냥 감성적으로 같이 놀아주는 할머니, 평등한 친구로서의 할머니, 그런 점이 일반적인 할머니와 달라라고 보여지는 점일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덧붙일 얘기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윤여정 배우에게 열광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미나리에서도 되게 생산성의 문제,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특히 미국에 가서 난 쓸모 있는 사람이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그걸 뭐 한국인 특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남고자 했을 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생산성에 대한 어떤 그 집중을 특히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온전히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미묘하게 사실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되게 미묘한 방식으로 그게 왜 문제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자서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윤여정 배우의 나이까지 사람들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나이까지 적응하고 막 유연해야 되고 막 생산적이어야 되고 막 일에 대해서 계속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생각해보면 갑자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롤모델이 되게 있는 건 저는 너무 좋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압박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적절한 생산성, 적절한 적응과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지 민폐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 할머니가 계속 민폐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도움되려고 하다가 이제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또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식의 어르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한국사에 화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인턴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이든 은퇴한 어르신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다시 젊은이의 멘토가 돼주는 딱 20, 30대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의 멘토가 돼주는 이런 영화였었는데 굉장히 한국에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그리는 어르신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이어야 하는 멘토도 되어주고 생산도 해야 되고 도움도 되어주는데 괴롭히지 않고 굉장히 쿨한 네, 그랬을 때 저는 K 할머니 뭐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 특히나 노년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근사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게 양날의 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전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독립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어르신의 형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시안 웨이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힐빌리의 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긴 했었는데 글렌 글로즈가 나오는 작품이고 윤여정 선생님이 내가 글렌 글로즈랑 아카데미에서 경쟁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사실 아시아에서 온 나에 대한 헐리우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윤여정의 수상이 윤여정 개인의 어떤 뭐 덕목이라기보다는 헐리우드 안에서의 어떤 아시안 웨이브 속에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수상 소감을 하기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미나리를 가지고 많은 관객들과 더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6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다고 했을 때 하도 언론에서 제2의 기생충이라고 떠들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제2의 기생충인가 한국 영화의 쾌거인가 한류의 힘인가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조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나리는 사실 미국 안에서 나온 작품이고 정확하게 미국 이민자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헐리우드와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헐리우드는 꼭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 웨이브라고 하는 현상을 좀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얘기를 막 뭐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가 미국을 뭐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사를 통해서 보는 거지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이시안 헤이트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또 인종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의 직접적인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인종차별이 지금 뭐 언어적이거나 어쨌든 신체적인 위해나 그리고 심지어 살해까지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건 뭐 코로나라고 하는 국면을 맞으면서 그리고 아마도 포스트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영향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시화, 아시아인들의 가시화, 2, 3세대들이 지금 이제 막 어떤 때로는 주류에 편입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1인 대표가 가서 일종의 대표성의 얼굴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각자 영역에 그만큼 또 좀 퍼져 들어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무언가를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종차별,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어떻게 보면 가시성에 대한 특히 헐리우드에서의 가시성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좀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늘 소수자에 대한 부상과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넷이나 그것이 한번 언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백넷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차별적인 폭력적인 것과 같이 간다는 좀 되게 슬픈 사실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로스트라고 하는 옛날 미국 시리즈, 벌써 옛날이 되어버린 미국 시리즈에서 다니엘 백김하고 김윤진 배우가 나왔던 그 스테레오타입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래도 멀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씨네 편의점 같은 것이나 아니면 그 프렌치 옥터부트 같은 베트남 가족을 다룬 뭐 시트콤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엘리웡이나 이런 식의 이제 아시안 스탠드업 코미디언 같은 뭐 이런 넷플릭스에서나 아니면 다른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프로그램들부터 해서 배우들도 사실 뭐 존조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왔던 스티브 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의 내가 좋아했던 남자들에게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네,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아시아 스타라고 할 만한 새로운 신인들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그 영화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대중성 속에서 미국 독립영화 안에서도 아시아 감독들이 이제 부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소수자들은 가대대표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몇 명이 성공한 건데 마치 이게 굉장한 성공처럼 보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몇 명의 성공과 그 다음에 항상 통계적인 접근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체 미국 영화 산업을 봤을 때 아직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이 인종들 이 인종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은 거의 사실은 통계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기타의 한 1.몇 프로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넷플릭스도 같거든요. 넷플릭스에도 되게 많이 자기네가 다양성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미국의 지금 아시아 인구 구성이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 대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어떤 상황, 아주 못 미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이삭 정 같은 이런 감독이나 아니면 올해 아카데미에 그 노마드랜드를 만든 클레이 자오 같은 그런 감독, 그다음 작년에 페어의 룰루앙 같은 감독들, 이게 이제 남성 여성 모두 다 젊은 감독들이 어떤 미국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기대주로서 주목받고 이들이 만든 영화들 굉장히 작품성도 실제로 굉장히 좋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 실제로 그리고 사실 룰루앙 영화는 그렇진 않았지만 이 영화들이 클레이자오 영화랑 그다음에 이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이라고 하는 장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두 영화 말고도 또 그 2019년에 페어웰과 같이 겨뤘던 퍼스트 카우라고 하는 헨리 레이카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백인 여자 감독이긴 한데 이 퍼스트 카우의 주인공이 한 명은 이제 요리사인 백인 남자이고 그다음에 주류 남성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리고 한 명은 중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남자로 나오는데 이 영화는 이제 완전히 그 서구 시대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 이런 영화들이 왜 이렇게 웨스턴을 장르를 취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이 미국성이라고 하는 거, 웨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국적인 장르이고 미국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미국성이란 무엇이고 미국인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근거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르인데 특히 그리고 웨스턴은 사실 현대적인 장르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많이 죽어버린 장르 중에 하나인데 이 장르들이 이 웨스턴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참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영화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풍경이라고 하는 거 미나리에서 끊임없이 그 자연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어떻게든 다시 살려볼게. 이제 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해볼게. 이제까지 망쳐왔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의 헐스트 카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개척자들 중에 상당한 아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부분 그 미국 서부의 그 역사 철도를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역사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영화들은 오히려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웨스턴을 만들면서 뭔가 새로운 미국성이라고 하는 혹은 미국적 풍경 혹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 원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미지로 가지고 오면서 미국이란 무엇인가 특히 포스트 트럼프 이후에 미국인이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좀 되게 힐빌리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빌리는 정말 사람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백인 가족에 백인 못 사는 정말 경제적으로 그다음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 가족의 내부에 계속 초점을 둬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영화 미나리를 포함한 이 영화들은 계속 그 가족에 초점을 두면서도 자연이라고 하는 외부로 끊임없이 이들을 끌고 나오고 그 풍경 속을 계속 놓고 그리고 미나리에서도 보면 이제 그 서부에서도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앵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풀이 이렇게 지나갈 때 노마드랜드도 거의 비슷한 슈트들이 나오는데 이 밑에서부터 사람을 이렇게 올려보게 하면서 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게 일종의 약간 이렇게 뭔가 성스러워지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종교적 성스러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연적인 에너지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거지 같고 쓰레기 같고 쓸모없어도 그리고 전체 상황은 그래도 드라마적으로 우리가 구조와 서사화할 때 전체적으로 내 삶이 완전히 사실은 망가져 있고 내 정신도 망가져 있고 그래도 순간순간 이 자연 때문에 그래서 뭐 빛의 따뜻함이라든가 아니면 또 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순간순간은 잠깐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거든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든가. 근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존엄성, 디그너티, 그다음에 거기서 오는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미나리 같은 경우에 그 되게 원초적인 것 같은 그 백인 미국가 어떻게 보면 그 백인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주변화된 그런 미국인과의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헨리 레이카트의 그 퍼스트 카우에서 백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되게 여성스러운 굉장히 젠틀한 굉장히 부드럽고 스윗한 백인 남성과 그다음에 중국인 남성이 같이 듀오로 우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소수자성이나 아니면 주변성 이런 것들을 미국의 보편적인 자연과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들이 내부로부터 내가 정착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내부로부터 이 미국을 내가 타자이지만
이 사회적 타자이지만 이 미국 내부로부터 내가 같이 뭔가 미국을 다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가 그 오늘 한겨레에서 읽은 기사 중에 진짜 되게 너무 좋은 심층 기사였는데 이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가 나오면서 그 이전까지는 아시아인들은 흑인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과는 다르게 그들이 미국 내 사회적 타자였다라고 한다면 아시아인은 미국 내 사회적 타자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나 정체성으로서 스스로들도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자기동일성이라고 하는 내가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난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 1세대들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생기면서 미국 내 사회적 타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갖게 되고 그래서 미국 내 다른 사회적 타자들과의 어떤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인 내부에 오히려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아시아인 내부의 차이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동북아시아에서 온 아시아인들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인들과 이런 내부의 어떤 다른 인종적 차이들, 문화적 차이들, 그다음에 또 그 내부에서 어떤 계급적 차이들, 뭐 모델 마이너리티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 어떤 웨스턴 장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영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안 웨이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나리라는 영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의 맥락은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1세대를 지나서 2세대와 3세대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미국 내부에서로부터 스스로를 정초화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때 약간 1세대하고는 다른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가족들을 그릴 때 아시아 가족이 얼마나 기괴한지 미국 문화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여기 살고 있어 하는 가시성의 사실 싸움으로써 우리 여기 있거든 하는 식의 이제 아시아 영화들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아시아 영화의 마지막 흐름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아시안 랩의 시작처럼 얘기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전까지의 장을 마무리한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뭐 미나리나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작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에서 아시안 웨이브를 소개하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 기사에 등장을 해서 6명의 감독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작 감독의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1세대 아시아 영화들과 좀 다른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정체성 투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 이 안에서 이제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인 것 같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나 스스로 나됨을 이제 재현하는 어떤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봤는데 그런 맥락을 하나 짚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서 포스트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이후에 어떻게 일종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장으로서 아시안 영화가 이제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가. 저 사실 아카데미도 그냥 좋은 작품한테 상을 주는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작품에게 상을 주거나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배우한테 상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닌데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들을 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작품들 노마드랜드에게 작품상, 감독상 주고 윤여정에게 뭐 여우조연상 주고 하는 것들에는 약간 이런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장으로서의 어떤 영화 아시안 웨이브를 주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던 게 포스트 오바마 시대의 흑인 영화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겟아웃에서부터 해서 소리 투 바더 유라고 진짜 이상한 영화 한 편 있는데 안 보신 분들 꼭 보시면 좋겠어요. 자파 흑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노동 문제와 인종 문제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이제 노동 투쟁하는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스티븐 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인종성이라고 하는 것을 헐리우드와 미국의 독립영화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를 제가 잘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나리랑 그다음에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두 작품을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조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힐빌리 율러지라고 하는 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제이디 벤스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정의삭 감독의 얘기도 자서전적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러스크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하위 계층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 뭐 다른 인종들이 다 이 미국이 뭐 인종의 용광로를 하면서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이 백인들만 결국에 레드네트들만 못 살게 되었다. 그 동네는 지금 다 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것이고 트럼프의 시기를 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시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영화가 이 힐빌리의 노래가 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기가 끝나서 이 영화가 딱 나와버리니까 왜 사람들이 백인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줬는지에 대한 리스닝을 하는 책이고 영화가 이제서 나와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정의삭 감독이 찍은 이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영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시안 웨이브라고 하는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어떤 미국 아카데미라고 할까 미국 영화계가 갖고 있는 어떤 당선까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적인 어떤 진보성이라든지 인종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흐름들이 영화계에 굉장히 움틀거리고 있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정의석 감독이라고 하는 정의석 감독의 미나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이 제가 정치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이든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 반트럼프, 포스트 트럼프와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 진보하는 영화계인들이 어떤 것들을 옹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을 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가족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려고 하는 이 새로운 아시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뉴노멀의 미국 시민이 아니냐. 그래서 힐빌리의 노래에 등장하는 그 러스크벨트의 그 어려운 가족보다는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이주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백인 할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네 이렇게 아시아인 할머니를 선택해서 상을 준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힐빌리의 노래도 작품상 후보에 올라갔지만 힐빌리의 노래와 미나리를 비교하면 저는 미나리가 월등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힐빌리의 노래에도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자기 어렸을 때 어떻게 어머니한테 학대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정키가 약물 중독자가 돼서 그를 학대했고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며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는 이 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예일에 가서 결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러가게 되는데 거기에 좀 흥미로운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뭐 백인 경찰 남자도 만나고 뭐 다른 약쟁이도 만나고 이런 약쟁이라는 표현은 공적장에서 써도 되는 표현이니까요. 마약 중독자도 만나고 이러는 와중에 중간에 굉장히 잘 사는 남자를 한 명 만나서 꽤 괜찮은 가정을 꾸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아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현 선생님 처음 얘기하실 때 얘기했었던 그 모델 마이너리티 본받을 만한 소수자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들이 그 인종적으로 가정 평균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스티븐 연도 맨날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아빠가 의대 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의대 안 갔다. 그러니까
아시아계의 2세들은 계속 이제 수학 잘하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되면서 강요당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힐빌리의 노래에도 그게 물론 자서전이기 때문에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계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시아계 스테레오타입이 결국 이제 트럼프 이후의 시대를 오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엄청난 혐오와 연결되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로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분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조연님 좀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면 들어보고 아카데미아 여성사 얘기를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있을까요? 계속 약간 그런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소수 인종 안에서 특히 흑인들과 많이 비교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백인들이 이제 소수 인종들끼리의 갈등으로 정말 갈라치기 계속하면서 그리고 또 아시안 내 어떤 아까 말했던 계급성이나 차이성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되게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조금씩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한국에도 소개되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되게 마치 그냥 자랑스러운 일들처럼 뭔가 전설적인 신화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되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페어힐도 그렇고 이 미나리도 그렇고 확실히 그런 부분을 에 대한 어떤 2세대 또 1.5세대 혹은 2세대 이런 그 아시아인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억압 그 웨이망 영화에서 나왔던 조이러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뭐죠? 게이 영화? 세이빙 페이스? 네. 게이 영화? 네. 게이 영화 이렇게 얘기 들어요. 게이 영화? 동성의 갑자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대만 부모님 때문에 식사 결혼식과 결혼 필요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력이 안 나가지고 그 결혼 필요 같은 영화에서 나왔던 것이 오히려 전형적인 그 모델 마이너리티와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반발 하지만 그걸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 전형적인 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반쪽의 이야기 역시의 그 감독인 앨리스 우의 첫 번째 작품인 세이빙 페이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것 역시 사실은 좀 그런 비슷한 얘기를 갖고 원래 앨리스 우가 의대를 갔다가 결국 이제 영화를 하면서 거의 자기 약간 비슷한 캐릭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실제 그 주인공이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의사에다가 또 레즈비언이기까지 하니까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되게 마무리되는데 지금 이 미나리나 페어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모델 마이너리티 이야기에서는 사실 저는 넘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더 주목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다른 어떤 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인종과 이야기들이 상당히 저는 밀도 있게 굉장히 또 흥미롭게 나온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로컬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미국 영화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미국적이다 웨스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헐리우드 영화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미국이 로컬한 것을 다뤘을 때 내셔널하거나 트랜스내셔널한 어떤 이야기를 로컬한 방식으로 다뤘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기 성찰적인 분명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젠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미나리 처음에 여성 영화를 말하다 미나리 넣어도 되나라 가지고 하루 종일 약간 싸움까지 한 것 같아요. 뭔가 안 맞나 봐 이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다 집어넣자 그럼 젠더까지 말했는데 저는 이 영화들이 되게 중요한 건 여성 영화로 뭐 여성 영화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범주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젠더적 관점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오는 영화들의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확실히 굉장히 좀 이전 영화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스티븐 연의 그 연기한 남성성도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이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스티븐 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영화에서 스티븐 연 연기에 가장 놀라웠던 지점은 영어 발음을 이상하게 한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당연히 잘하겠죠. 영어가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이
저렇게 한국 사람처럼 영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놀라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큰 의미가 있었던 코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나는 게 생각해보니까 왜 아들을 데리고서 그렇잖아. 숯 병아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 아들을 데리고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예리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을 일구는 걸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꿈과 욕망이 훨씬 더 투사가 많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헤어지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기의 꿈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한편으로는 갖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부장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위험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의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협의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꿈을 지키고 조율하는 그런 남성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보기는 이제 가해자다. 스티븐 연이 연기한 제이콥이 그러니까 이제 협의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실패했을 땐 그럼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저도 되게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남성인데 이거를 쓰는 방식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된 사실 그냥 쓰여져 있는 것만 봤다면 아마 전형적인 사실 되게 폭력적일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전통적인 가부장성을 갖고 있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마냥 변명해주거나 마냥 뭐 우쭈쭈 해주거나 네가 뭐 가족위해서 그런 거지 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영화였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들의 그런 힘든 것은 다 자기 희생이고 전부 다 가족을 위해서 했던 거야.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되게 불만이 많고 그를 다 용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가 했던 어떤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식에 사실은 아버지 캐릭터도 구하지 못하고 되게 여전히 가부장제도 그 아시아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부장제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동일한 아버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에겐 어떤 욕망이 있었나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욕망이었다. 왜냐하면 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한예엘이 모니카의 말이 다 거의 맞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근데 물론 그것이 되게 뭐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겐 그러면 그런 것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 그것을 너무 사실 뭐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인 건 결과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자기 마음대로 사실 막 다 하잖아요. 사실 가족도 되게 괴롭히는 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의 그런 식의 우리는 아시아 가족들의 자기 희생하고 그것도 나중에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결국은 그런 어떤 배를 이을 수밖에 없는 폭력 그런 부분에 되게 다 서로 다 죄책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닌 좀 다른 서사를 쓰고 거기에 자연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 존재 혹은 아까 얘기했던 충분히 나쁜 사람이고 충분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가부장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디그너티 그 윌 패튼이 연기한 사람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되게 여기에서 좋게 묘사했으니까 십자가 지고 다니는 네, 사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되게 사람일 수 있죠. 흔히 말하는 레드넥의 완전히 근본적 종교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뭐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좀 독특한 건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성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갖고 있어서 이런 전쟁에서 이런 걸 겪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소소한 액션들, 태도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그게 그리고 그 환경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서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정말 그 미국의 그 자연 환경 혹은 공간적인 환경 뭐 이런
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인과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되게 영화적인 그런 영화다. 이 영화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나 소리나 뭐 이런 배우들의 동선이나 뭐 이런 걸로써 이 사람의 어떤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좀 독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심혜경 선생님이랑 조영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어떤 간극도 있잖아요.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 혹은 스테레오타입화된 캐릭터성 성격이지만 사실 다르게 접근해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건 결국 스티븐 연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농담처럼 그러는데 이걸 김윤석이 연기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봐왔었던 그 가부장의 다른 얼굴이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연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근데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이 컨텍스트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게 한다면 스티븐 연도 그런 존재인 거죠. 글렌이. 그러니까 그 워킹 데드에서 아시아인의 스테레오타입을 깨고 결국은 전사가 됐었던 어떤 식의 맥락 때 너드의 이미지를 깨고 어쨌든 스티븐 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맥락 같은 것들이 이 컨텍스트가 이 캐릭터를 더 이해하게 하는 부분들 단순히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그 구조를 비평적으로 연기해내는 이런 것들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제 그 레드넥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힐빌리의 노래를 영화를 봤을 때 레드넥이 엄청나게 미국 사회에서도 모욕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목이 빨갛게 익은 백인 노동자 남성을 특히나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랬을 때에 약간 아카데미라는 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마드랜드가 작품상을 받았는데 노마드랜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대침체기가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열리면서 결국은 레드넥이라고 우리가 보통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러스트벨트의 그 백인 노동자 계층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트럼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역사적 맥락에 있는 어떤 작품을 중국 감독이 만들었단 말이죠. 특히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노마드랜드는 중국에서 개봉도 못할 뿐더러 수상 소식이 한 줄도 기사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 감독이 만든 노마드랜드가 힐빌리의 노래 대신에 상을 받고 미나리가 주목을 받고 거기에 사실 함께 붙여 얘기해볼 만한 흥미로운 작품이 저는 각본상을 받은 프로미싱 영 우먼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은 백인 남성 주류 계층이 어떻게 그 남성 카르텔 안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그 피해자를 완전히 매장해버리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작품들의 배치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최현생이랑 심현생 얘기 조금씩 들어볼까요? 질문지 없던 걸 제가 지금 던져가지고요. 아니요,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이 고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장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장이 받아들이는 혹은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이 아시아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헐리우드나 미국 어떤 사회가 변화를 하고 있는 어떤 진보성을 드러내는 지표일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새로움을 찾고 그다음에 새로운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그냥 스파이스? 그 양념 정도일까?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영쌤이 둘 다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조영쌤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장을 늘 잘 이용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헐리우드가 자본과 뭐 넷플릭스 같은 사실 글로벌한 헐리우드보다 더 글로벌한 이미 플랫폼을 갖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대기업 초기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글로벌 기업들의 사실은
뭐 그들은 분명히 그 안에 인자들은 아마도 이제 약간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카데미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뭐 포스트 트럼프 이후의 어떤 다른 각성들 이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충분히 제스처일 수 있고, 뭐 이들이 뭐 되게 이것이 공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한 관계를 잡기 위한 그런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시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자본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자본 벗어나는 저는 부분 섹터도 분명히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아마도 인디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뭐 저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어떤 역할들을 또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는 없지만 고민하는 어떤 또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또 영화라고 하는 것은 또 벗어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서도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언제나 그런 입장이에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지금 올해 그 다양성과 포용성 보고서라고 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이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내놓으면서 매해 500만 달러로 여성의 이야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박나래를 또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계속 최초를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한국 최초의 어떤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꼭 집어서 하고 또 한국에 그 넷플릭스 동아시아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 여성이 지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커버하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최초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내부 인력 구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의 재현 모두에게 다양성을 바꿔가겠다라고 한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넷플릭스가 엄청 다양해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역의 큐레이션 때문이고 우리가 보는 건 한국의 큐레이션이니까 실제로 넷플릭스가 제작하고 있는 자기네 자체 제작한 시리즈나 영화의 다양성 수치는 헐리우드 수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LGBT 장애인 이런 거 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거를 근데 다만 어쨌든 2천만 여성에게는 500만 달러, 그 다음에 매해 2천만 달러 들여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선언을 딱 선정을 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이 아시아 영화들이 분명히 주목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가시화되지 않았던 또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느낌도 주고 있고 실제로 또 이 감독들이 주목하고 등장하고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썬댄스의 흐름부터 쭉 이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 지금 이 감독들이 썬댄스나 이런 영화들에서 미국 장편 수상을 하고 뭐 이제 아니면 이제 단편이나 이런 것들로 주목받고 했던 감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헐리우드 전체의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미국 독립영화가 다시 살아난 오히려 그런 되게 놀라운 어떤 계기다라는 우리는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제 다 헐리우드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분명히 전 구분은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랑 미국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들의 스타들이 이렇게 출연하고 하는 그리고 이 소수자 인종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미국 독립 영화나 혹은 지금 미국 독립 배급사들, 독립 영화를 배급하는 배급사들, 브랜드들 그리고 일단 제작사들 이들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어쨌든 인디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해보면 좋겠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됐으면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저는 한국 영화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종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들 오히려 거꾸로 물론 헤이트도 많아지죠. 댓글 보면 진짜 끔찍한데 근데 또 거꾸로 그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아시안이라는 건 뭐지? 자, 미국에서 다양성 얘기하는데 우리의 다양성 뭐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왜 다양성 다음에 포용이라고 하는 걸 붙이냐면 그냥 다양성은 용광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어넣는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할당계획도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그리고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다양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붙는 건 포용 전략이거든요. 일종의 포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흘러가게 계속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시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포용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양성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다양성에는 다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뭐 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인종적 다양성이란 도대체 뭐냐? 백인이 나오면 인종적 다양성이냐? 아니면 뭐 장애인이 나올 때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보고서 쓴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거의 잘 안 해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 스테레오타입은 뭐냐, 뭐 아니면 이주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건 과연 뭐냐, 그냥 스테레오타입 됐다 이런 거 그냥 끝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나 뭐 비평이나 이런 어떤 비평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채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가시화되지 않고 그냥 뭐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냥 대략 뭐 그래 뭐 우리도 차별이 있었냐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이제 영화계에서는 좀 더 저는 여기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스테레오타입도 보고 뭐 이런 것들 성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나리 같은 영화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2의 기생충이라면서 한국 영화로 포섭해버리는 것은 한편으로 또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좀 고민하지 않는 방식인 거죠. 밖에 나가서 성공한 한국인만 한국인으로 받아주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한국에서 정말 미나리 같은 영화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은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2개 이상 받을 수 있을까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재현해내는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제이님이 좀 재밌는 얘기 올려주셨는데요. 확실히 최근 미국 드라마에서 아시안 캐릭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아시안 캐릭터는 왜 그렇게 의사가 많고 액션 영화라면 다 그렇게 칼질을 하는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걸 짚어주셨어요. 미나리는 이런 캐릭터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너무 그러니까 손자 캐릭터에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소녀 얘기가 너무 안 나왔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장캡틴님이 앤 말고 데이빗만 챙기는 것도 너무 K 할머니스럽다. 그러네요. 저 진짜 약간 서운했어요, 사실 저도. 왜냐면 마지막에 앤이 먼저 가가지고 할머니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앤 손을 안 잡고 데이빗 손을 잡는 거예요. 물론 데이빗이 뭐 주인공 격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자꾸 약간 자서전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게 된, 제가 할머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근데 이게 데이빗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이 환자의 권력을 아들에다가 또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중되잖아요. 얘에게 더 케어링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장면에서는 그동안 뛰지 못했던 데이빗이 드디어 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가족의 성장 서사가 결국 아들과 소년의 성장 서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영화에 드러나는 어떤 젠더 편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뉴 웨스턴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가, 할머니가 와서 무엇을 도와주는가, 데이비는 어떻게 뛰게 되는가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녀는 계속 애는 계속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사실 돌봄의 어떤 주체죠. 그래서 이제 아빠도 어디 갈 때마다 데이빗만 데리고 다니고 그런 것들 분명히 있는 거죠. 이미 되게 어른이 되어버린 딱 우리가 피터팬에서 보이는 그런 되게 고전 동화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그 소녀들에게 어른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돌보는 주체로서 남게 한다는 측면에서
엄마가 이렇게 할머니가 아플 때 되게 미안하다고 하는 그 장면들은 되게 저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나마 되게 좀 세심한 그래도 장면들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때요? 애는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K장녀 스토리의 하나로 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네. 올라왔네요. 알칸소에서 펼쳐지는 K장녀 서사라고. 네. 그래서 혹시 또 더 질문이나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는데요. 질문이나 이런 거 더 있으시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내용 중에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윤여정 라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윤여정님이 돈의 맛 인터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긴 하지만 김강우와 이제 이런저런 씬을 찍으면서 감독이 김강우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꼬게 했다는 거죠. 성관계를 찍는 장면에서. 그래서 윤여정이 이거 왜 다리를 꼬라고 하냐 했더니 감독이 내가 본 영화에선 여자들이 그렇게 하더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노마드랜드 얘기도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마드랜드에 관련된 글들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노마드랜드를 보시면 어쨌든 그렇게 2008년에 금융위기에 완전히 회사가 쫄딱 망하고 그러면 이제 우편보도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이제 완전히 한 도시가 몰락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노마드 생활을 하게 되는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첫 장면인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길만 있는데 길에 세워놓고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막 둘러보고 서둘러서 소변을 보고 차를 타고 떠나는데 남성 평론가가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뉴 웨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직전이었는데 무언가에 이제 쫓기듯이 들어간다. 너무 추워서 빨리 차를 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무언가 불안에 쫓기며 떠나는 어떤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추워서 서두른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 너무 당연히 누가 볼까봐, 누가 올까봐 무섭거나, 그러니까 이제 빨리 서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한 장면에서도 사실은 개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리라는 작품을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했었겠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었던 건 저희가 공부해오고 생각하고 경험해왔던 것들 안에서 이제 뽑아낸 키워드들이기는 했었던 거죠. 그 노마드랜드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 역시 뭔가 그래도 감독이 되게 분명히 책에 뭐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런 포인트를 너무 잘 연출했다. 딱 그 클로즈업에서 딱 시작했는데 이렇게 돌아서는 딱 그 장면에서 컷 딱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절묘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사실 그 영화에는 그렇게 성적 위협에 대한 긴장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켈리 카츠가 만든 웬디아 루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배경에서 젊은 여성이 차 타고 개랑 같이 가는데 그 개랑 같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외롭기도 하고 그 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영화는 실제로 그런 식의 성적 위협이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긴장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든 여성을 다루는 것과 또 물론 나이 든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위협이 없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차를 이렇게 꾸미는 방식 이런 것도 분명히 다르고 젊은 여성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집 없이 계속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부분은 확실히 정말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를 다룰 때 확실히 그런 나이, 뭐 계급, 젠더, 인종에 따라서 물론 정체성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서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영화적 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연출이 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이 저는 와일드하고도 약간 비교해 보긴 했거든요. 와일드라고 한 여성이 이제 자기를 찾기 위해서 혹은 뭐 섹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트래킹하는 내용인데 저 그 영화 보면서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성폭력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노마드랜드에서는 와일드의 경험 덕분에 그 불에 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그게 방점이 아닌 거고 물론 위협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혹은 그리지 않을 것인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을 텐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 앞에 소변 누는 장면하고 중간에 그 노마드 여성 3명이서 그 전기 이렇게 하고 찌직 하고 쓰러지는 거 사러 가는 장면 나와요. 근데 다양한 용품을 고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골라서 시험해보는 장면을 굳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위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재현을 하되 스펙타클로 삼거나 고통을 관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대변을 보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평론가께서 그 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점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남성 평론가께서는 그게 차 안에서 이제 대변을 놨을 때 그 냄새가 나는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적으로 만들어내는 의미 또 그 냄새가 빨리 휘발돼 우리는 극장에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영화가 가지게 되는 어떤 로맨틱함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의 입장에 그 맥락 안에서 보자면 어쨌거나 차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차가 얼마나 그녀의 장소가 되었는가의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홈리스는 하층 기업이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약에 쩔어 있을 것이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전형성을 그럼 이 영화가 엄청나게 사실은 지워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녀들이 그렇게 또 살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이 그만큼 성적 위협에 덜 노출되는 게 내가 길에서 만나는 다른 남자들, 다른 캠퍼들이거나 다른 노마드들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이 자연 속에서 각각 자기의 홈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또 뭐랄까 노마드들에 대한 그러니까 홈리스가 아니라 위험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 방증이기도 한 거죠 한편으로는. 네, 지금 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미나리도 그렇고 노마드랜드도 그렇고 일단 페어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소수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산층도 아니고 또 바닥으로 막 거의 떨어지거나 떨어지기 직전의 사람들인데 이 고통을 소비하지 않기 위한 이 굉장히 세련된 이 방식 좀 주목하게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힐빌리랑 비교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힐빌리는 완전히 정말 고통서사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고통서사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어떤 계속해서 피해자성, 사실 또 다시 또 스테레오타입으로 떨어질 어떤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리하기 전에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mm까지 보고 나니까 선생님들 오신 분들도 혹시 안 보셨으면 저희가 언급한 영화들 좀 같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텐데 1mm를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를 찍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해법을 제대로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왜 백인도 이런 고통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해? 라기보다는 그 삶을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봐야 하는가. 근데 그게 이제 뭐 제3세계에 있는 제가 뭐 고민할 고민은 아니지만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동료 시민들이랄까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방식으로 던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더 주십사 하고 저희가 앞에서 한 10분 정도 더 떠들었는데 여전히 질문이 없으셔가지고요.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혹시 지금 질문 찍고 계시는 분 계셨으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 올라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희 오늘
프로젝트 38 바이 인디스페이스 1편 미나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7회차 정도가 더 저희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38이나 인디스페이스 페이퍼 페이지나 뭐 SNS 계정들을 팔로잉 하시면 소식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극장에 왔을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자본을 잘 이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본 외부를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코로나 이후에 사실 한국 사회의 자본은 전부 다 비물질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디지털을 노래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물리적 거점으로서 극장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까가 요즘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인디스페이스의 이런 시기에 이런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저희 프로젝트 38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물리적 거점을 함께 더 잘 만들어가자라는 제안을 관객분들께도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